다음 순서는 이제 저희가 마지막 코너인데요. 유망한 벤처 회사들이 모여서 15분 동안 멘토링을 받는 시간입니다. 원래는 10분이었는데 오늘 15분을 늘렸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 동안의 기업 발표가 있은 후에 10분 동안의 전문가 멘토링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5분 동안에는 청중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청중분들의 참여 소통 구간으로는 저희가 지금 좌측과 우측에 보시면 goben.clbnow.com이라는 콜라보 나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마지막 코너라서 조금 떨리는 것 같은데요. 이곳에 접속하셔서 각 5분 발표에 대한 여러분들의 감성이나 그리고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시면 훨씬 더 활발한 소통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또 전문가분들 멘토단을 모셨는데요. 먼저 보낸젯의 강석훈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황병선 PAGN 파트너스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더벤처스의 호창성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즉석 멘토단으로 저희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 KQ 인베스트먼트의 김기준 수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클리즈 코너 인베스트먼트의 이현주 부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는요. 오늘 총 3기업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비바리 퍼프리카의 이승건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네, 바로 올라오세요. 네, 다음 파크히어와 윈드앰프 대표님들도 바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공화국 혁신이라는 뜻의 회사명을 가지고 있는 비바 리퍼블리카의 이승건입니다. 오랜만에 발표라서 굉장히 떨리는데 5분이 지날 수도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거는 간편한 계좌이체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풀려는 거는 굉장히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의 폭과 깊이가 넓은 문제예요. 모두가 겪고 있는 너무나 불편하고 안전하지도 않은 것 같은 금융생활이죠. 저희가 사실 이 장표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안전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최근에 몇 달간의 일련의 사태로 이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 금융생활 같은 경우 할 때 액티브엑스나 공인인증서 때문에 계좌이체나 잔액조회 등이 너무 불편한 경험 여러 번 하셨을 겁니다. 듣고 가셔도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실제로 간편하면서도 안전한 금융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업의 관점이 아니라 금융 서비스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만드는 사람들이 은행 앱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거에 대한 답이 저희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펀뱅킹망을 활용한 대체 금융 서비스를 만들었는데요. 10초 만에 모바일 폰에서 아주 쉽게 계좌이체를 완료할 수 있고 페이팔이라던가 두알라 등의 해외 업체들이 이미 선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보안 기술 등을 통해서 실제로 굉장히 안전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정말로 간편한 계좌이체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였는데 실제로 이 3단계면 끝납니다. 맨 왼쪽에서처럼 보낼 금액을 입력하고 두 번째 셀에서 계좌, 그러니까 아예 보내버릴 계좌 아니면 받을 사람의 연락처를 선택하고 맨 마지막 셀에서 자신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계좌이체가 끝납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7초 이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런칭한 거는 일주일 정도 됐고요. 일주일이 조금 넘었는데 처음 베타 런칭했을 때 아주 열광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클로즈 베타 때 특별히 홍보하지 않았고 개발자가 트윗 하나 남겼을 뿐인데 당일에만 4시간 만에 2,000명이 방문했고 최종적으로는 누적으로는 이미 10,000명이 넘었고요. 클로즈 베타 테스트 800명을 모으는데 3일밖에 걸리지 않았죠. 그 이외에도 이제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구전되고 있고 베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문의들이 쇄도했었습니다. 현재 저희의 지표는 자발적으로 사용자 성장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저희가 특별히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안드로이드 버전만 런칭되어 있는 상태고 런칭 첫날부터 1거래액 100만 원을 돌파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상승 중이고 아이폰 버전이 등록이 완료가 되는 대로 본격적인 홍보도 하고 바이럴 루프를 만드는 데 집중할 생각입니다. 시장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작년 한국은행 기준으로 9,400억 정도가 모바일 폰 뱅킹을 통해서 이체가 됐고 매년 4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 뱅킹이 페네트레이션이 점점 올라갈수록 거래액은 점점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20, 30대의 저희가 주 타겟으로 하고 있는 20, 30대의 경우 주 일주일에 한 번씩 이체를 실제로 시도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월 4회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서비스다, 굉장히 큰 시장이다라는 건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경쟁 서비스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 N 월렛을 비롯해서 KT에서 나온 주머니, 삼성에서 하는 월렛, 뭐 모카페이, 모카 월렛 등도 있는데 경쟁사의 서비스들은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있으니까요. 다만 실제 사용자 경험이 편하지 않다는 게 단점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한 화면에 버튼이 10개 이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신뢰도는 낮더라도 편리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도 쓸 수 있는 얼리 어댑터들을 처음에 공략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월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이미 어느 정도로 내부 지표를 통해서 사용자 경험이 우월하다는 것은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마케팅 인사이트가 가장 중요한데요. 기존에 이 시장에서 일했던 굉장히 워킹했던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돈으로 진성 유저를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모카 월렛 같은 경우에는 70억 정도를 KT에서만 쓴 걸로 알고 있고 뭐 다양한 업체들이 굉장히 돈으로 많은 마케팅을 진행했는데 실제로 그들이 보여주는 이제 그래프는 그게 별로 워킹하지 않는다는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저희 경쟁사 중에 하나인 옐로페이의 성장 곡선을 보시면 누적 회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거래 건수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썼던 마케팅은 옐로페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하면 5,000원을 이제 본인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모션을 했었는데 단순히 그 프로모션만 적용받고 다시 쓰진 않았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결제가 실제로 편하거나 이체가 실제로 편하지 않으면 그 마케팅비만 타먹고 더 이상 제품을 쓰지 않는다는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기존의 간편 이체나 간편 결제 서비스들은 계속 이런 식의 마케팅을 진행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드롭박스 등이 시도했던 그로스 해킹 스트래티지를 최대한 도입해서 돈을 쓰지 않고도 자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하는 데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팀이 그거를 좀 잘하는 역량이 있다고 자신이 있어서 많이 퍼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는 성장인데요. 뭐 저희가 자체 제작한 그 유닛 매트릭스로 해보면은 손익분기가 저렇게 금방 넘는 걸로 나오는데 네, 실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멘토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3번째 아이템이시잖아요. 정확히는 9번째입니다. 9번째입니까? 네, 제가 질문을 잘 얘기를 꺼냈네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피버팅에 대해서 많이 겪으셨는데 그때 뭐 결정을 하게 되는 그쵸? 새로운 걸 해야 되겠다.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런 과정이나 어떤 배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9번째긴 하지만 처음 2번째에 너무 힘을 많이 빼서 그 뒤에 5개는 정말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늘 듣는 얘기지만 아마 작동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하지만 저도 늘 들었던 얘기 다시 한번 해드리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필요한 걸 만드는 게 사업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만들어주는 게 사업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가는 기본적으로 장사꾼이니까 사람들이 필요한 거 만들어주고 그걸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사업가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는 정치가죠. 그래서 그런 뭐 어떤 꿈이나 이상이 있다면 정치를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일단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구를 넘어서 친구의 친구 이것도 좀 정확하지 않고요. 친구의 친구의 친구를 넘어선 3촌 이상의 사람들을 만나서 제품을 30초 내에 설명하는 게 안 되거나 혹은 30초 내에 설명했는데 갸우뚱하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저희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았죠. 근데 뭐 본인이 결국 걸어야 하는 길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다시 사업으로 돌아와서요. 9번째 하셨으니까 꼭 성공하셔야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이 사업에 있어서 그 핵심이 뭘까요? 이거를 해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게 뭘까요? 아까 뭐 UI도 얘기하셨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비즈니스의 업의 본질은 서비스업 마인드로 금융업을 보는 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은행권에서도 얼마 전에 있었던 W3C의 이제 그 컨퍼런스도 보면은 이제 페이먼트 관련된 회사들이 다 모여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오는 게 뱅킹 서비스를 이제 넌 뱅킹 서비스들이 이제 공략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 결국 기존의 뱅킹 서비스를 사용자 이용자 편의성이라는 감성과 관점에서
분석해주고 그걸로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는 것. 그러니까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이 업의 본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KT나 은행 등이 저희의 경쟁사로 온다 하면 사실 그렇게 크게는 겁이 안 나는데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 경쟁사로 온다 그러면 좀 겁이 날 것 같기도 하네요. 두 번째 질문인데 카카오가 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뭐 예를 들면 위챗이나 이런 서비스들 이미 붙여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뭘로 이길 수 있나요? 카카오톡의 실제로 서비스의 모양새를 제가 자세히는 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들의 인사이트의 시작점은 안타깝게도 금융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용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서 충전을 해야 되고 충전된 가상 캐시를 선물하고 받는 사람도 그래서 앱을 설치해야 되고 그 가상 캐시를 환급하는 절차 등도 있고요. 공인인증서를 여전히 써야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상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카카오톡의 서비스는 제가 보기엔 두 가지 큰 개선인데 기존의 금융결제원이 냈던 뱅크 월렛을 UX적으로 최대한 끌어올렸을 것이고 두 번째는 카카오 플랫폼의 힘을 받았을 텐데 안 되는 서비스는 카카오 플랫폼에 붙어도 안 된다는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번째 아이템에서. 네,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하고 제휴를 했었는데 KPI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카카오는 그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쓰는 거대한 플랫폼이니까 그런 어떤 보안 문제나 그런 책임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잡한 UI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회사도 굉장히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건 작은 회사이기 때문이잖아요. 회사가 커지면 똑같이 UI에 여러 가지가 덕지덕지 붙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요? 네, 저희도 사실 그 점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일단 거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프로치는 결국 끝그림은 해외에 있는 서비스들의 모양새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주 라지 스케일로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구현한 기술을 우리 팀이 할 수 있냐 혹은 뭐 법적으로 아니면 기술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뭐 이미 없는 것도 아니고 있으니까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뭘까요? 이 사업에 가장 너무 리스크가 많아서 근데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한다면 금융당국의 약간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제재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금융당국의 어떤 제재 방침, 금융당국에 관련된 분이 있지 않을 거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린다면 특별히 어떤 법적인 조항의 근거를 가지고 제재를 가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지침을 내리면 그걸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제 감사가 들어오고 그럼 굉장히 골치 아파지니까요. 제가 보기엔 그게 가장 큰 리스크인데 결국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큰 사용자 수를 기반으로 호의적인 언론과 브랜딩 그리고 이제 뭐 시대적인 트렌드도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조금씩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서 시도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굉장히 임프레시브하게 봤습니다. 뭐 혁신적인 사용자 경험인 것 같고요. 네, 다만 보안과 규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해보기 전이라 지금 이제 부딪혀 나가고 있는 때라 다만 저희가 법적으로 지금 위반하고 있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확히 굉장히 합법적인 서비스고 다만 금융당국이 이걸 마음에 들어하냐 안 들어하냐 그건 전혀 다른 문제겠죠. 근데 그들이 만약에 뭔가를 요구해서 뭐 요구할 수 있다면 결국 그거는 이제 전자금융업을 완전히 등록해서 그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룰 안에서 싸워라라는 얘기가 될 텐데 그거는 뭐 저희는 다른 요건은 확보했고 자본금 요건만 확보하면 되는 터라 만약 그게 된다 해도 싸울 수 있을 것 같고 보안 기술 같은 경우에도 네 이것도 실제로 해봐야 되는 문제라 네 뭐 근데 저희는 신념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 돈을 받는 분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이제 그분한테 돈이 어떻게 가는 건지 이 부분 설명이 아마 제일 마지막에 어펜딕스였던 것 같은데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실제로 보여드리면 이체를 신청합니다. 그럼 저희가 받는 사람에게 문자를 전송하고요. 그러면 문자의 링크를 사용자가 클릭하면 입금받을 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계좌가 입력이 되면 이제 입금을 진행하고 저희가 이제 일주일간의 총 이체 금액을 한 번에 정산받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뭐 바로 정산을 받아도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산해도 되고 그거는 저희가 지금 적용하고 있고 이런 구조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보낼 때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뭐 이런 과정을 없애기 위해서 한 건데 실제로 이것조차도 사용자 경험을 어느 정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를 그냥 입력해서 보내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자신의 이체 내역이 리스팅이 돼서 뭐 그 다음부터는 입력할 필요도 없죠. 두 번부터는 그냥 월세 같은 경우에 그냥 선택하면 끝납니다. 네, 저도 저 부분이 가장 궁금했었고요. 그렇게 되면 저 현금의 흐름이 나중에 일주일 후에 정산을 받게 되면 일단 우리 회사에서 먼저 지급을 하게 되는 구조인 건가요? 예, 사실 지금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리볼빙 효과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현금을 어느 정도 쌓아둬야 되는. 네, 운전자금 이슈가 분명히 있고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마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실 것 같아서 만약에 사용자가 계좌에 돈이 없는데 이체를 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의 자금을 쌓아놔야 될지, 그리고 이체하는 금액에 대해서 어떤 리밋이 없는 건지. 이체하는 금액은 건당 30만 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주간도 30만 원의 한도가 있고요. 네, 사용성에 따라서 한도가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것만 들어서는 제가 다 질문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체를 청구하신 분이 돈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저희 신용카드 연체한 것과 똑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신용 정보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금융거래, 그러니까 뭐 신용카드를 포함한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고요. 그게 이제 본인에게 고지가 갑니다. 너의 신용 정보가 이렇게 변해서,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자가 겪게 되는 채권 추심의 절차를 그대로 겪게 됩니다. 채권 추심을 실제로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성공적으로 모두 추심이 다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전문가 멘토링 시간을 마치고요. 청중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보안 이슈 해결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 해킹 대응과 확인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저희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어느 정도 답이 되어 있는데요. toss.im에 지금 모바일로 접근하셔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일단 본인 확인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폰의 명의자와 일치하는 계좌 정보의 명의자여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의 명의자가 사용하려는 계좌의 명의자와 완전히 동일해야 되고 그 상태에서 그 폰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러니까 투 채널 인증이 결국 된다고 보실 수 있고요. 해킹 대응. 문자가 설사 스미싱 된다고 하더라도 보내는 사람이 그 받을 사람의 예금 주명을 지정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설사 스미싱 된다 하더라도 입금 받고 싶은 해커가 자신의 이제 계좌를 입력한다고 해도 입금 자체가 불가능하죠. 보내는 사람이 지정한 이름이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공인인증서금의 사설 인증서로 전자서명이 되면서 모든 거래가 전자서명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해킹이 생각보다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익 모델은 어떻게 되죠? 이체 수수료가 있나요? 네, 이체 수수료가 있습니다. 지금 건당 500원이고 지금 가입하시고 한 달 이내에는 무료입니다. 네, 500원인데 저희는 이 이체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낮춰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마 이 서비스를 보고 약간 그림을 그리신다면 결국에는 이게 원클릭 결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테니 물론 이제 신용카드사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것보다 적겠지만 그렇다면 가맹점으로부터 수익이 있으니까 사용자로부터의 수수료는 무료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 앱을 지우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은행 앱을 쓰기에 너무 스트레스풀한 상황, 지금 빨리 이체를 처리해주고 싶을 때 500원을 내고 쓸 수 있는 대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다른 사람이 내 폰의 앱을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체 시마다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은 사설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설사 그리고 그 번호가 유출됐다고 하더라도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계정 정지를 바로 신청하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계좌가 완전히 동결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즉석에서 청중 질문을 2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좌측과 우측에서 한 분씩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의견 제출도 가능하십니다. 네. 조금 더 큰 소리.
네, 음, 아유, 아, 아까 보여드린 화면에서 이체 금액을 입력하고 받는 사람을 입력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원클릭 결제라면 예를 들어서 모바일 폰에서 제가 구매를 하려고 하다가 토스를 이용해서 구매하기를 하면 결제해야 될 금액과 돈이 가야 될 대상자가 정보가 오겠죠. 그러면 저희 앱에서 마지막 화면에서 도착하게 될 거고 그 화면에서 사용자가 확인 후 비밀번호만 누르면 바로 이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원클릭 결제를 사실상 구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당장은 저희는 지금 이게 저희는 아직 커스터머 밸리데이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내놓은 이 모델이 워킹하는지부터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한 분. 두 분 중에. 네. 여신전문금융거래법을 보시면 신용카드처럼 발급된 카드를 통해서 여신업을 해야만 여신금융거래법의 지배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신금융거래법은 사실상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유권 해석은 받지 않았는데 변호사를 통한 법률 소견서는 받아놨습니다. 네, 우측에서 손 드신 분이어서 마지막 한 분만 네. 받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직 없었습니다. 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네, 이와 같이 더 많은 반응들을 고벤다 clbnow.com에 보내주시면 더욱더 활발히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파크히어의 김태성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모실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파킹스퀘어의 대표이사 김태성입니다. 짧은 시간인데요. 5분 동안 그 사업을 브리프하기가 보시는 5가지 정도의 토픽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이 상황이 저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현상, 문제의 현상입니다. 지금 코엑스의 주말의 모습인데요. 이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90분의 대기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동일한 시간에 실제 현장 주변에 주차장들을 서치한 결과 이 주변의 유휴 건물들과 그리고 주차장에서 약 800면의 유휴 주차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남에 안 그래도 땅값이 굉장히 비싼데 왜 이러한 공간들이 버려지고 있는 걸까요? 이러한 문제는 비단 삼성역뿐만이 아니라 서울 시내 도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메인스트리트에서는 물론 수요가 굉장히 많았지만 이면도로 또는 좀 더 한적한 지역으로 가면 굉장히 좋은 건물의 주차장들이 비어있다는 사실이었죠. 이러한 문제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당국도 모두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문제는 지금까지는 짙거나 단속하거나 아예 차를 가져오지 말라는 1차원적인 해석을 하고 솔루션을 제시한 반면에 저희는 좀 더 근원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주 분들도 어렵게 주차장 계약을 따내서 운영하거나 비싼 건물을 개발해서 운영하는데 어떻게 팔아야 될지 홍보해야 될지를 모르고 계셨고 이러한 문제들은 산업 자체가 낙후된 것으로 귀결이 됐고 저희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제는 시장이 굉장히 불합리하다 또는 비정상적이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이러한 불합리한 시장, 주차 시장이라고 말하기도 어색한데요. 이 시장을 좀 더 합리적으로 만들어보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노력을 하기 위한 저희 팀은 사실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최고의 팀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분야에서 약 150회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고 있고 개발 그리고 디자인 분야에서도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저희 실제로 일하는 멤버들끼리 같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주주분들이라든지 이해관계자분들께서도 실제 이 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유관된 분들이 함께 일을 하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이 프로젝트의 취지에 동감하시고 여기 계신 더벤처스에서도 좋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고 자선운용사 그리고 주차장 운영사
그리고 대형 내비게이션 솔루션 업체, 그리고 자동차 회사까지도 저희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합리적인 거래와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좀 정상화해보자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합리적인 거래에 대한 이슈는 저희가 지난 11월에 파크히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런칭하고 지금 현재 서비스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도전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실시간 정보에 대한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공개를 드리는데 파크리얼이라고 하는 무선통신 기반의 작은 디바이스를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요소로서 저희는 시장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보고자 하고 있고요.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실시간 정보는 매우 구체적이며 주차장의 변화에 따라 실제로 반영이 되고, 그리고 그러한 그 정보를 얻기 위한 그 버젯이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스케일러블하고 지속 가능한 또 개방적이고 또 활용성이 높은 그러한 정보를 추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파크웨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합리적 거래 자체는 거래가 맥시마이즈 되도록 그 매력적인 요금을 호텔 경영의 그 일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그 변동 가격 이론을 적용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물론 실시간 예약 거래 그리고 이커머스를 도입해서 전자상 거래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셔서 몇 번의 클릭으로 검색부터 예약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들 많은 분들이 여쭤보십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나 벌었냐, 어떻게 사업이 될 거냐. 저희는 웃음을 벌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플랫폼 사업에서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사업을 하는 저, 그리고 실제 쓰는 사람이 웃을 수 있게 하는 게 사업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숫자적으로도 작지 않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주차장 한 곳에서 저희가 지난 5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했고, 저희는 마케팅 광고 비용도 쓰지 않았는데 한 곳에서 약 700만 원 정도의 현금 수익이 창출되었습니다. 뭐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은 주차장에서 이러한 금액이 창출된다는 건 굉장히 큰 것이라고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고요.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고 서비스 만족도, 저희가 일일이 첫 고객한테 서비스 콜을 하고 있는데 86%의 고객이 매우 만족했다라는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전체 시장은 서울 시내만 봤을 때, 이게 아직 산업군이 형성이 안 돼서 그 마켓 리서치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저희가 한 5% 정도의 그 마켓 쉐어, 그다음에 다운로드는 서울 경기 운전자의 한 1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매출은 현재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5분이 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전문가 멘토링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마 PT 다 끝까지 들었으면 질문이 없었을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 네. 정확하게 아까 시장의 크기를 알고 싶고요. 왜냐하면 저런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가 필요로 할 때는 사실 365일 24시간은 아닐 것 같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붐비는 시간대가 있고, 그리고 자주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시간대에 거기가 붐비는지, 그리고 차를 가져가야 되는지 가져가지 않아야 되는지를 대부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꼭 그 서비스가 필요할까. 그리고 아까 얼핏 봤을 때 그 시장 크기를 그냥 운전면허 소지자와 서울 시내의 어떤 그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니까 네. 시장의 크기, 그리고 네. 정확하게 어떤 수익 모델을 갖고 계신 건지, 약간 네, 네. 홍보 수수료를 여기 써놓으셨는데 주차장에 대한 홍보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 부분이 네. 궁금합니다. 두 번째부터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하다가 끊겼는데요. 저희는 일단 단계적인 서비스 단계가 지금 파크 히어 정도까지밖에 오픈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현재는 부동산계에서는 그 성공보수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통상화되어 있는데요. 임대되지 않은 그 자산이나 또는 유휴 자산을 저희가 뭔가 세일즈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통 50대 50이라든지 아니면 그 한 몇 달간의 그 레베뉴를 다 가져간다든지 하는 것들이 통상적인 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휴 주차면에 대한 마케팅에 대해서 성공 보수를 많게는 50%에서 30%까지 진행을 하고 현재 대부분의 주차장들과 그렇게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자체 내부에서도 광고에 대한 그 니즈들이 굉장히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노출시키고 또 오프라인에서 어떤 이벤트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책정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파크 리얼이라는 정보화 서비스가 이제 그 모니터링 서비스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정보는 굉장히 정확하고 또 다양한 그 굉장히
가치 있는 정보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추후에는 여러 가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마켓 사이즈에 대한 부분이셨는데요. 사실 서울시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차장에 대한 정확한 제가 이 공식 석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데이터가 서울시밖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 사이즈는 물론 그 주차장 제공자, 그다음에 운전자 두 가지의 그 고객이 있을 텐데요. 그 운전자 측면에서는 유스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는 어쩌다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매일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존 시장에서도 이탈이 있는 게 뭐냐면 월정기 주차라고 해서 월에 2, 30만 원씩 내고 그 주차를 끊는데 매일 차를 가져가지는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이탈을 해와서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매일 쓰는 사람, 또 어떤 분은 정말 자기가 세일즈맨인데 필요한 때만 쓰시는 분, 주말에만 쓰시는 분 등등 매우 다양한 그 유스 케이스들이 있어서 저희는 시장의 자체는 굉장히 넓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아까 그 대로변이 빨간색으로 나오고 이제 이면도로로 들어가면 파란색으로 점점점 있는 거가 네. 있었었는데 네. 그거를 보면은 결국에 그 우리가 좀 뚫어줘서 홍보 이슈를 해결해 줘야 되는 이런 주차장들은 이면도로에 있는 건물들의 주차장 이런 데일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건물들은 아마 좀 작을 거고 실시간 정보를 이렇게 입수하는 것 자체가 현재 인프라로 아마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어떻게 수집을 하시는 건가요? 네. 주차장은 아까 그 보시기에 쉽게 저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시간대별로 비어 있는 시간과 차 있는 시간이 그 실제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남역 한복판에 있는 대형 건물 2개도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물론 서비스를 진행하기에 그런 건물보다는 그 뒤에 그 이면도로에 있는 작은 중소형 건물들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저희가 지금 앞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파크리얼이라는 정보를 통해서 그 서비스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주차장의 그 통계는 굉장히 일정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뒤에 있는 작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통계 자료 분석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어떤 시간대에 어떠한 양의 유주차면을 그 선정해내는 것은 크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서비스는 충분히 가능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 파크 리얼이 궁금한데요. 네. 그걸 좀 메커니즘을 좀 설명을 짧게 해주시죠. 파크리얼은 그 아주 어려운 기술이나 그런 뭐 거창한 그런 이론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주차장에서 가장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주차장에 내가 주차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여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보만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실시간으로 피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저희가 조합을 해서 지금 개당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에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개당이라고 하시면 면당? 면이 아닙니다. 그 주차장 한 개소당 그 정도의 가격이라서 저희가 투자를 하고 정보는 저희가 선취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언제 출시 예정이신 거네요? 네, 내년 말 정도에 시제품을 내놓을 생각입니다. 내년 말이요. 죄송합니다. 올해 말. 올해 말입니다. 예,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좀 써봤는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주차장이 적어요. 네. 그래서 저 같으면 지금 출시를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닭과 달걀 문제가 있고 처음에 이런 좋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되면 이 앱을 계속 쓸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 경험 측면에 있어서 앱 되게 잘 만드셨고 좋은데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많아야 하고 또 하나는 저는 주차장과 관련된 불쾌한 경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뭐 카내비게이션에서 찾아서 가봤더니 제 차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너무 작거나 네. 너무 주차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제 한 차의 면이 작거나 아니면 관리하는 분이 굉장히 불친절하거나 그러니까 주차장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호텔 얘기하셨는데 호텔하고 그런 면에서 비슷한 면도 있지만 오히려 뭐 식당하고도 비슷하기도 하고 실제로 지도상에서 얼마나 가까운지를 내가 보는 거랑 실제로 내가 가고 싶은 곳하고의 거리를 보는 거랑도 굉장히 다르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경험을 파는 경험 커머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엔 지금 너무 준비가 안 돼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왜 출시를 지금 하셨어요? 정말 좋은 질문이셨는데요. 그 주차장은 사실은 속도와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는.
근데 주차장을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 번에 뭔가 준비를 해서 내놓을 수 있는 비즈니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차장 주들을 섭외하고 그것들을 같이 트래픽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기에는 저는 더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더 마이너스라고 봤고요. 많이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네, 특정 지역만 굉장히 빽빽하게 해서 맞습니다. 시작한다던가. 그 부분도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예를 들어 강남 지역 한 곳에만 집중을 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자동차를 쓰는 사람들은 다른 커머스의 서비스와는 달리 이동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히려 더 큰 불만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실제로 저희는 예측을 했고 그래서 강남 지역 한 곳을 타겟하는 것보다는 서울 시내 주요한 지역, 이태원, 종로, 여의도, 강남, 신사, 삼성 이런 식으로 플래그십 스토어를 일단은 런칭을 시키고 이슈화를 시킨 다음에 의미 있는 트래픽을 이끌어 보자라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설명하신 범위에서 이제 다 좋은 지표로 성장을 했을 때 네. 어떤 사업의 확장성, 좀 먼 미래에서 좀 그리시는 네. 추가적으로 더 크게 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저희가 그리는 미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게 저희 그 장표의 마지막인데요. 그 카카오가 연결된 세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연결된 주차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들 사이에 어떤 정말 실시간의 정보들이 통용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태, 그러한 상태를 저희가 파킹 스퀘어, 주차의 광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러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요. 최근에 국토부에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요금 현실화를 하겠다라고 화두를 제시를 했습니다. 효율적인 주차장, 주차 요금, 또 시장 정보를. 그렇지만 그 정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한 정확한 데이터가 아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작업들을 저희는 최초의 파크웨어라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운전 자금을 모으고 또 정보 사업을 같이 붙이면서 결국 플랫폼을 만들어서 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가져갔을 때 훨씬 더 큰 사회적인 효과도 있고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좀 길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 멘토링 시간 마치고요. 이것으로 청중 발표 시간 갖겠습니다. 다음 발표에 무대에 옮겨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으로 가면 저희만 보시고 다음 발표 시간 5분을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이익 분배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영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마진율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파크웨어라는 서비스는 심플합니다. 주차장주와 30% 또는 50% 정도의 그 수익 배분 계약을 하고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주차장의 그 형태나 그 모양새 또 운영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룰은 이렇게 정하고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그 마진율은 지금 말씀하신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그 모두의 지도가 커지면 거기서 주차장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두의 지도가 못 따라올 비장의 무기가 뭔가요? 네, 제가 늘 이런 데 나와서 말씀드리는 이 서비스는 여러분 실제 사용자들이 보는 서비스시고요. 저희는 실제 주차장주가 또는 그 운영자, 건물주가 백단에서 그 자기 주차장을 그 컨트롤하고 또 아까 제가 탄력적인 가격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 뒤에 서비스가 훨씬 더 저희는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훨씬 큰 진입 장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추천수가 많이 된 질문만 꼭 받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청중에서 즉석 질문 받겠습니다. 네. 주차료를 직거래까지 하실 만큼 그 고객들이 그렇게 뭐 민감하게 움직이시는 건 아직은 저희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물론 준비는 다 저희가 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실제 그 돈을 거래하시는 분은 그 정산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이 저희 그 주차권의 고유번호를 이렇게 그 서로 승인 인증하는 방식인데 거기에서 오류가 생기면 주차 수입에 쉬운 말로
빵꾸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관리사나 이쪽에서 감사 책임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아니더라도 그 자체 내에서 진행해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희는 선결제 예약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캐시에 대한 이슈가 없습니다. 네, 그 부분도 그러니까 주차장주 입장에서는 그 수익을 계산하는 그 체계 자체가 그 정산원과 그 위쪽과의 그 관계 때문에 물론 개인적인 그 모럴 해저드로 했을 수는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네, 이쪽에서도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네. 저는 주차 산업을 혁신하고자 하는 거창한 모토를 내걸고 있고 저 역시 약 10년간 부동산 이쪽에서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관점에서 서스테이너블한 비즈니스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그 하드웨어적인 게 꼭 들어가야만 이게 정말 진짜 살아있는 정보, 진짜 살아있는 거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도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대기업이나 큰 플레이어들의 그 시장 잠식을 말씀하셨는데 주차 시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특히 저같이 커머스까지 끼면 사용자 측면도 있고요. 또 주차장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또 거기에 기계 업체들은 또 기계 업체들대로 굉장히 그 세분화가 되어 있고 자기네들끼리 프로토콜 자체도 교환하지 않는 그러한 난립된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누가 가장 큰 스피드를 낼 수 있고 누가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느냐는 저는 제가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대표님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채용 진행 중이거든요. 페이스북에서 파크이어 검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순서는요. 윈드앰프의 하성우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모실게요. 매일 바람 맞고 사는 남자 윈드앰프의 하성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류 증폭 시스템, 쉽게 말씀드려서 바람을 아주 싸게 만드는 기술에 대한 설명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간단한 시연을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마한 건전지 하나로 저희 집사람의 스커트를 한번 들어 올려 보이겠습니다. 뭐 이렇게 와트수나 볼트나 뭐 그런 RPM이나 그런 용어 들어가면서 다들 상당히 어려워들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전기 조금 든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구현을 해보였고요. 여러분들 그 도심에 걸으시다 보시면 빌딩과 빌딩 사이에는 일반 평지보다 바람이 상당히 세다는 걸 느꼈을 텐데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저희는 이제 바람을 만드는 장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두 개 혹은 네 개의 마주보고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팬을 돌리게 되면은 압력 차이에 의해서 후면에 있는 공기를 빨아당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풍속, 풍량,
그리고 유효 송풍 거리를 30에서 40%가량 증가를 시킬 수가 있게 되고요. 저출력의 모터를 사용하여서도 같은 양의 바람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 76%까지의 소비 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 5, 60%까지 되고 있는데 좀 계속 튜닝을 해서 그쪽까지 맞춰보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술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을까를 살펴보게 되면은 뭐 선풍기, 에어컨 실외기, 공기청정기, 환풍기, 그리고 선박이나 건축에 들어가는 공조장치, 그리고 열 교환기, 그 다음에 향후에는 무인 정찰기까지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최초로 이제 바람 만드는 장치의 기본적인 제품인 선풍기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쪽에 있는 이제 조그마한 서큘레이터와 큰 걸 만들었는데 국내에서는 내년에 신일에서 출시를 하기로 하였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하이얼이랑 메이디, 월풀 등에서 OEM으로 공급하는 것에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올해 들어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IDC용 공조 장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장치조차도 이제 IDC에서 사용하는 억세스 플로우라는 장치인데, 그쪽에 이제 송풍 장치를 달아서 효율적으로 공조를 이루기 위한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왜 IDC용 공조 장치를 만드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은,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최근 2년간에 90%가량을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에 따르면은 향후 2022년에는 지금의 50배가량의 데이터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데이터 센터 자체가 소비하는 소비 전력이 상당한 규모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부산에 지을 IDC 같은 경우에는 LNG 발전소 한 기 분량의 전기를 사용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전산 장비용 소비 전력은 전체 전력의 50%를 가량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조나 냉각 부분에 사용하는 전력이 35에서 4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소비 전력의 강점을 가지고 좀 고효율을 가지고 향후의 시장 성장성이나 그리고 제품 부가가치가 가장 높을 수 있는 IDC용 공조 장치를 올해 지금 개발 예정으로 갖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다 보니 뭐 이렇게 선풍기 같은 걸 쉽게 만들었었는데, 이제 기술적으로 먼 친척형인 이제 물리학 박사님께서 유체 역학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도와주시고 계시고, 옛날 직장 상사였던 분께서 이제 IBM이나 그쪽 SI 쪽에서 IDC 쪽 관련 비즈니스 기술 영업을 많이 하셨던 분이 기술적으로 영업적으로 좀 거들어 주실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준비된 팀으로서 뭐 특허나 뭐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을 해결해 나가고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 멘토링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대표님 이거 추진하시는데 필요하신 자금이 어느 정도 소요됐죠? 어느 정도 용처로?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금형 비용이 한 4억에다가 운용 자금이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필요했었는데, 선풍기는 중국계 회사에서 금형을 투자하기로 해가지고 금형 비용은 전혀 문제가 없고, 신일 같은 경우에는 특허 라이센싱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금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공조 장치로 들어가게 되면은 전문 설계 인력들이랑 또 제가 이쪽에서 이제 좀 테크니컬하게 뭐 좀 개발을 계속 해보자 하니까 전문 개발 인력과 시제품 만드는 샘플용 시제품 만드는 비용 정도, 그런 류의 비용만 있으면은 한 4억 정도, 4, 5억 정도면은 회사를 이쪽 분야로 계속 개발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연결되는 뭐 질문일 수도 있고 코멘트일 수도 있는데, 예. IDC 공조라는 게 이제 제가 예. 알고 있기로는 그냥 전력 소비만 줄인다고 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디가 지금 히트로드가 가장 많이 걸려 있고 그걸 예. 어떻게 시키고 하는 걸 예. 인텔리전스하게 제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 어프로치인데, 그러면 지금은 송풍을 되게 잘하시지만 예.
여론을 찾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시키고 이런 제어 장치 같은 것까지 한 패키지로 만드셔야 될 텐데 예.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핵심 역량에 더해서 더 연구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비용으로는 턱도 없을 것 같은데. 뭐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예, 제가 드리는 예, 말씀은 뭐냐면 그 IDC 공조 시스템이라고 하면 너무 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IDC 맞습니다. 공조 시스템은 뭐 실제 인스톨레이션까지 다 포함한 거니까 예, 예, 그 중에 딱 이 부분의 플레이어가 되겠다라고 예, 명확한 게임 플랜을 좀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은 그게 제가 보기엔 선명하지 않거든요. 예, 예, 뭐 심지어 뭐 예. IP만 가지고 승부할 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 부분을 좀 더 정리하시면 더 예. 강한 회사가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선풍기 가지고 IR을 하다가 혹시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스파클랩 거기 대표님께서 IDC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제품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셔가지고 1월달에 이제 그때 얘기를 듣고 한 2달 만에 급하게 이제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이제 준비된 게 많이 없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저도 비슷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예, 저 기술을 활용한 많은 어떤 어플리케이션 디바이스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것 중에 예. 왜 IDC냐라는 게 저도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시장 성장률이랑 그다음에 그 부가가치 면에서 사실은 선풍기 하나 팔아봤자 이제 수익이 뭐 한 10,000원에서 뭐 좀 왔다 갔다 할 정도인데 요거는 이제 그거 이상은 될 수도 있고 시장 성장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DC 자체가 향후에 한 10년 내에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특화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특히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런 제품을 좀 먼저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서 요거 먼저 일단은 개발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전 비슷한 얘기지만 결국 그 말씀하시는 이 기술의 핵심적인 어떤 사용돼야 될 곳이 어디냐라는 거를 오히려 더 찾으시는 게 제가 예. 보기엔 전략적인 어떤 선택 우선순위인 것 같거든요. 다른 이- 아이템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겁니까? 다른 아이템이 뭐가 됐든 예, 이 기술만이 할 수 있는 시장이 먼저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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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ID 시장이 성장성이 좋다고 하지만 예, 이 기술이 아닌 다른 대체제가 있을 거라고요. 이미 있을 예, 거고. 예, 예,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이게 뭐가 더 좋아라는 얘기를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기술이 오히려 더 예, 정말 쫓아올 수 없는 시장 분야가 어디냐라는 걸 찾는 게 예.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한번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IDC가 이제 뭐 앞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할 거다 이런 부분 말씀 주셨는데 예, 여기는 뭔가 그 제품 효율만 딱 좋다고 해서 그 채택되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고 굉장히 예. 영업이 많이 필요한 영역일 것 같은데 예,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사실은 이쪽에 전문적인 이제 설계 회사들이 지멘스랑 그다음에 그 독일계 회사 한 군데랑 또 한 군데 세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하는 데까지는 직접 일단은 해보고 난 다음에 안 되면은 송풍 장치만 그쪽이랑 뭐 OEM 공급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 그 멘토분들께서 해주셨던 말씀하고 비슷한데요. 예. 그냥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예. 전력 소비량을 줄일 수 있겠구나, 되게 좋은 제품이겠구나라고는 생각은 들지만 예, 사실 초기 기업으로서 음. 성장하기에는 굉장히 예. 많은 돈이 들어갈 거라는 건 예, 그런 의심은 당연히 아, 들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그냥 데이터 센터의 어떤 특정 시설 부분에만 우리가 예. 어떤 포커스를 맞추겠다. 예, 이제 예, 그런 쪽으로 뭐 어떤 공사나 이런 부분만 하겠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전략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그냥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너무 예, 거대한 제조 분야 같은 느낌이어서 예, 예,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계획을 하시면 예,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예, 예. 굉장히 매력이 없는 사업으로 보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이 마켓을 잘 보시고 어떤 부분에 들어가서 예, 내가 여기에서 1등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상위 몇 프로를 하겠다라는 어떤 목표를 예. 좀 정확한 잡으셔야 타겟팅을, 타겟팅을 조금 더 많이 예. 하셔야지 예, 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청중 질문 받겠습니다. 기존 IDC 들어가는 공조 장치 대비
윈드앰프의 패키지는 얼마나 더 경쟁력이 있나요? 가격적으로? 가격 경쟁력은 없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용자께서 사용하는 소비 전력을 최대 한 10% 이상 줄이게 된다면은 월 한 수억 대의 전력 부담을 갖다가 절감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마케팅 포인트는 그쪽에 두고 제품을 권장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팬이 2개나 4개 정도 들어가면 제품의 크기가 커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준비 중이신가요? 제품의 크기는 안 커지고요. 저희는 이제 2개, 3개, 2개, 4개를 사용을 하면서 더 효율적인 증폭을 이루는 건데요. 그 바람의 세기가 팬의 사이즈랑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어떻게 가장 효율적인 코안다 효과랑 베르누이 원리를 활용해 가지고 바람을 증폭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팬의 사이즈랑은 그다지 많은 상관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즉석 질문 2개 더 받겠습니다. 네. 저는 결정을 안 했는데요. 신일에서 내년에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요 작은 거 같은 경우는 한 15만 원 정도에서 판매할 예정이고요. 큰 거 같은 경우는 한 20만 원 정도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네, 즉석 질문 또 받겠습니다. 네. 예. 일반 제품보다 한 20에서 30% 소음이 큰 거는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음을 줄일 수 있는지, 머티리얼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안에 그 공명 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줄여는 나가고 있는데 사실적으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유명한 다이슨사 제품의 경우에는 일반 선풍기 대비 한 2배 이상의 소음이 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풍기와 다이슨사의 지금 중간 정도의 소음이 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일반 선풍기까지 이제 소음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건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5분 멘토링 10분 멘토링 그리고 5분 멘토링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고영하 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수고 많으셨죠? 사실 지금 9시간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을 해도 이렇게 4시간이 넘어가는 모임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4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우선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노력 함께 해주신 우리 멘토분들 뜨거운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처음 참여한 쿨리지 권익대 대표를 대신해서 참석한 이현주 부사장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K큐브의 김기준 수석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우리 엔젤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더 벤처스를 설립한 우리 호창성 대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우리 고벤처 포럼 멘토로 참여하게 되신 우리 황병선 대표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이번에 엔젤 투자회 전문회사를 발족하신 퓨처플레이의 류중희 대표. 우리나라 지금 초기 기업들한테 제일 먼저 투자해 주신 우리 본엔젤스의 강석훈 이사님. 이분들이 있어서 우리 한국에 창업하는 분들이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우리 창업하는 분들한테 큰 원군들이십니다.
오늘 이 행사를 진행해 주신 항상 진행해 주시는 우리 언어프믹스의 이상규 부사장님, 그리고 우리 고벤처의 꽃입니다. 우리 고벤처의 사회를 봐주시는 우리 변윤지 학생,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 환경이 대단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오늘 여러분들도 보셨지만은 아산 나눔재단에서도 이런 창업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고, 뭐 정부에서도 이 옆에 드림엔터라고 또 창업 공간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창업 환경들은 정말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갖춰야 할 것도 많고, 그걸 갖췄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래서 이런 자리에 나오셔서 자기 스스로를 검증을 받아보시는 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의 생각이 빠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발표한 이승건 대표도 이야기했지만은 세상이 원하는 제품을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멘토들 앞에서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 사업을 검증받고 또 교정을 받고 하는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서 실패를 줄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겠다고 또는 창업하신 분들이라면은 고벤처 포럼의 이런 발표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표하시기를 원하신 분들은 저한테 제 메일로 또는 저한테 전화로 직접 연락해 주시면은 저희가 검토해서 발표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많은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많이 안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꼭 이뤄내지는 않거든요. 저는 많은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필요한 게 누구를 아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뭔가 지식을 쌓고 노력을 해서 뭔가를 자기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런 네트워킹 자리에 오셔서 다른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자기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분들을 많이 사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고벤처 포럼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포럼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